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출판계 이야기 박동수 서울의 책 편집장님을 모시고 철학책, 인문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얘기, 그리고 또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문책의 독서 모임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철학책 편집자 박동수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책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 출판 편집자로 일해왔고 현재 13년째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관심 분야는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기술학, 현대사상의 새로운 조류 등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3년 전부터 이제 아까 방금 소개해 주셨던 철학책 독서 모임, 저희 이름은 이제 정식 이름은 편집자를 위한 철학 독서회라는 이름인데요. 3년째 이제 동료 편집자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평지 교차의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철학책 독서 모임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최근에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13년 동안 책 만들어 오셨으면 어떤 책을 만들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입문서를 많이 만들었고, 근데 입문서 중에서도 제가 이제 철학책 편집자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철학 분야의 책들, 근데 특히 철학에서도 현대 철학, 현대 사상 분야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제가 기획하고 편집한 책을 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저자 소개에 나와 있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 아도르노 하버마스를 이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계보를 잇고 있는 독일 철학자 악셀로네트의 인정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이제 함께 또 이제 후속 저작들, 그리고 베스텐트라는 이런 잡지 시리즈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의 공통체라는 책, 아니면 또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비트겐슈타인의 반철학이라든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과학기술학자이자 철학자인 브루나tun의 과학인문학 편지라든지, 정말 최근에 만든 책은 이제 마음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평전이라는 책을 최근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국 철학자로 얘기한다면 이제 동물윤리 분야의 권위자이신 강원대 최훈 교수님의 동물윤리 대논쟁, 아니면 동물을 위한 윤리학, 아니면 또 미디어 문화 연구자 박승일 선생님의 기계권력 사회, 이런 다양한 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철학책이 그래도 듣기만 해도 약간 좀 고유명사가 많고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몇 권 정도 만드시나요? 1년에 한 4-5권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책들을 다 직접 기획까지? 네, 제가 기획 편집 다 한 책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출판사에서 저만 이제 혼자 편집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 책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책만 참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긴 한데 영어들이 많네. 저도 중간에 동물윤리가 예. 저 동물윤리로 이렇게 책 한번 내보고 싶어서 찾다가 결국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셨었구나. 네, 제가 좀 10년 전부터 한국의 한국 보통 이제 출판사들이 종합 출판사니까 인문 전문 편집자의 존재가 많지 않죠. 맞나요? 그렇죠. 일단 인문 분야를 담당하는 출판사들이 정말 인문학 전문 출판사들이 많지가 않고, 사실 정말 손에 꼽을 그러니까 제대로 책을 내고 정말 잘 만든 출판사는 20곳, 30곳 정도 될까요? 근데 물론 이제 종합 출판사 민음사라든지 이렇게 김영사라든지 큰 출판사는 또 이제 그런 인문 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계속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시는 철학 독서회에 편집자들로만 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편집자들의 분야 막 섞여 있어요? 아니면 철학이나 인문 쪽 관련된 분들로만 저희가 있어요? 이제 원래 기획 취지가 이제 편집 저희가 원래 시작을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좀 같은 이제 철학책을 만드는, 아니면 인문책을 만드는 편집자를 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문책 분야의 편집자들을 이제 위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관심사가 몇 명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네, 현재 제가 이제 5년 정도 5년이 아니라 5명.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전에 제가 시작할 땐 5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나오시는 건 아니고 보통 한 8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째 지금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읽은 책이 한 38권째 읽고 있습니다. 전 독서 모임 한두 번 나가보긴 했는데 보통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한 8명 정도 있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독서 모임의 풍경 같은 거 좀 묘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도 처음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철학책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꾸지람도 좀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자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어를 좀 하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사회자 시스템이 또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사회자 시스템이 그것도 책을 보고 저희가 만드는. 그럼 주로 철학책 위주로만 읽는 거예요? 네, 철학책인데 되게 좀 넓게 봐서 이제 사회학 책도 있고, 뭐 정치학 책도 있고, 뭐 생태학 책도 있고, 그러니까 좀 넓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좁은 의미의 철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철학책만이 아니라 정말 최신에 나오는 어떤 이런 굉장히 그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을 저희가 철학책으로 지칭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이 뭐 사상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책들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중에 혹시 처음 아는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네. 그럼 아무나 받아주시나요? 네, 뭐 아직은 저희가 이제 뭐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뭐 중간에 계셨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점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 적은 딱 이제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아름아름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거부할 이유는 없죠. 예전에 출판계 그런 모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사철 비슷하게 그 인문 철학 이런 거 하는 출판사들 이렇게 모여서 단체가 있었는데 인사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긴 독서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독서 모임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이는 거고. 예전에 저 전에 회사 대표님이 거기 갔다가 한번 욕 먹었다고. 네가 여기 왜 오냐 뭐 이렇게 욕 먹었었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담이었습니다. 이 철학책 독서 모임에서 봐서도 그렇고 아까 편집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현대 철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하면은 뭐 고전 철학이 있을 테고 중세 철학이 있고 현대 철학이 있을 텐데 현대 철학이 좀 다르니까 현대 철학이라고 하겠죠. 네, 제가 그 책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제 오늘의 철학이라고 제가 부제가 오늘의 철학 탐구라는 부제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 얘기했던 건 이제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의 시각을 제가 빌려서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그 푸코에 따르면 이제 서양 철학이 1784년 이제 칸트가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하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철학이 어떤 보편 타당한 진리를 탐구한다기보다는 이 시대에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오늘의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철학을 좀 변모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어떤 고전적인 문제 설정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오늘의 문제 그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있던 시기인데 그렇게 어떤 사회가 격변하는 시기에 어떤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제 시대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제 오늘의 철학이라는 분과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의 어떤 논리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도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 철학을 어떤 재활용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오늘의 철학, 오늘의 고민, 오늘의 문제의식에 대한 어떤 오늘의 철학을 좀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현대 철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짧은 지식이지만 현대 철학이 정체성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게 맞나요? 정체성 문제, 네, 그 제가 소개했던 책이 그 철학책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이 책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1장의 제목이 정체성의 편집자들이라는 편집자를 여기서 또 써먹었는데 정체성의 편집자라는 책이고 이 책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 이제 미름사에서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졸데 카림이라는 분이 쓰셨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원화 사회다. 지금 이게 정체성들이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성 정체성이든 뭐 이념이든 신념이든 이런 게 너무 다원화된 세상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도 못하고 계속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책을 쓴 책이고 이게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해법은 뭐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고요. 최근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정체성 문제의 풀이 해법에 대해서.
거기에 약간 좀 극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네. 다원화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다원화라는 걸 일단 팩트, 사실이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 다원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차이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니 이게 어떤 성 정체성이든 그런 역할이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그 고정된 걸 따라갔을 때 사회가 더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쪽이 또 이론론적 시각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시각이 좀 충돌하고 있는 그게 현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뭐 조던 피터슨 인기가 굉장했잖아요. 이걸 보시는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철학계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도 조던 피터슨 좋아하는데 네. 제가 아는 조던 피터슨은 다원화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얘기들 중에 이렇게 그 명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역할을 이렇게 네 역할은 이거잖아 이렇게 해주는 게 철학적이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자기개발적 메시지로 들렸던 거고 미시적으로 그걸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다원화를 부정하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의아해서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아닐 책이 것 같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랑 이제 논쟁을 했던 책도 나왔어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네네네. 그런 책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원화라는 걸 일종의 사실이고 팩트니까 그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런 거죠. 부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고정된 정체성을 갖고 남자든 여자든 확실하게 구분되고 그걸 이제 신념을 갖고 가는 게 좋냐 아니면 내가 흔들릴 수 있다. 내 자아가 흔들릴 수 있고 내 자아가 다른 정체성으로 함께 살아갈 때 흔들릴 수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가. 그 좀 그 해법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다원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 책은 또 어떻게 쓰시겠어요? 네, 순서가 좀 약간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철학책 독서 모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편집자를 위한 철학 독서회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책을 그 책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주셨던 분이 그 민음사의 신세벽 편집자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인문 잡지 한 편에 이제 그 기획도 하셨고 편집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랑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페미니즘 세대 선언이라는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 편집자들끼리 좀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책을 그때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철학책 독서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 모임에 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어떤 현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철학 특히 그리고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도 지금 되게 철학책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뭐 헤겔, 니체니 뭐 이런 사람 니체만 계속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왔는데 그렇게 니체는 19세기 사람인데 언제까지 니체만 계속 활용할 수 없는 거고 21세기에 계속 2020년대 나오는 새로운 철학책들이 있는데 이런 철학책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책들 소개해주는 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갑자기 니체 얘기하니까 어제도 실시간에 유노복스 그 마흔에 읽는 니체가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책을 보면. 아니 그런 책은 이제 저는 뭐 쓸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않고 그런 책만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책만 나오고 뭔가 이제 옛날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물론 옛날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 맞게 한 거겠지만 그 사람의 니체는 어떤 19세기 사람이고 19세기의 논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섞어서 지금 어떤 학문 아카데믹과 또 접속시킬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대중과 학문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는 활동. 그러니까 저는 그 분야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인문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고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니체 책 한번 냈었는데 니체의 인간학이라고 그 일본 저자 맞아요.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되게 오래됐는데 네. 한참 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니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책 그러니까 니체를 얘기하는 뭐 혹은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도 있고 좀 더 그러니까
철학에 더 본질에 충실한 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만 나온다기보다는 같이 나오지만 그 책의 발견 가능성 그런 책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면 네. 팔아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사실 지금 인문 편집자의 역할인 것 같고 그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이런 아까 막 소개드렸던 인문작 참편이라는 이게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제 한국 저자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한국 저자 이게 지금까지 8호까지 나왔는데 네, 8호 네. 콘텐츠 편까지 나왔는데 근데 사실 그 아까도 현대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떤 우리의 문제를 풀려면 우리 니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직접 사람들이 이렇게 담론을 얘기하고 공론장에서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장이 없고 그렇게 어떤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없었는데 이런 인문 잡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장들이 생기고 어떤 우리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좀 인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서평지 같은 것도 이제 서평지 교차라는 이제 잡지인데 최근에 뭐 서울 리뷰 북스도 있지만 이것도 최근에 이제 창간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GAK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 이 책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한국 저자들이 다 한국 필자들이 또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학문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한국 필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문적인 어떤 공론장의 가능성을 이제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좀 전달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이제 계속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하나를 빼서 책으로 가도 되겠다. 그렇죠. 그쵸, 그게 네. 사실 이 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필자를 발굴해가지고 나온 그쵸, 거고,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나온 게 탐구 시리즈라는 이제 거의 이제 이름사 소개가 됐는데 서울 책 소개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10권의 이제 이 분들 이런 지금 8권까지 이제 8호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10명이라는 지금 이제 박동수 이번에 같이 나온 게 이제 박동수 윤아랑 임소연 선생 이렇게 3명이 이제 책이 같이 나왔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필자를 한번 발굴하고 이 필자를 통해서 또 이제 책을 내고 그쵸, 네.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서평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자를 발굴해가지고 또 새로운 책을 또 발굴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간고리적인 활동들이 우리가 좀 현대에 맞는 이 우리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좀 인문적인 영역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분야 특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철학 인문학이다 보니 잡지라는 게 되게 좀 클래식한 이 매체잖아요. 보통 경제 경영이나 이런 자기개발 저자들은 뭐 자기 채널을 가지고 책 내고 이러시는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종이 잡지 뭐 알리고 그렇게 또 그렇죠. 글 쓰고 종이책 이렇게 하는 재밌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책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종이 잡지 그 중에서도 철학 종이 잡지를 만드는 건 사실 돈으로는 뭐 크게 이게 좀 오히려 좀 힘들잖아요. 운영을 계속하는 게. 이제 그 철학이나 인문책을 계속 내는 데는 그러니까 상품성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우선하는 가치가 좀. 네, 있는 것 보통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인문 네. 편집자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뭐 상품성이나 판매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이렇게 사회적 가치와 판매가 꼭 대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책이 또 많이 팔리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우영우 같은 그런 거 이제 장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어떤 드라마도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그게 책 안 팔리는 건 아니고 또 독자들도 단지 상품성만을 위한 책들을 또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잡지나 인문 잡지를 만드는 편집자들도 그러니까 어떤 책을 돈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돈을 생각했을 때 좀 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또 이제 언젠가 그게 뜰 거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과 어떤 야망을 갖고서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어떤 의무감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런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성과 취향이 대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것도 계속 똑같은 상품의 반복이 아니라 어떤 신선한 취향을 좀 추구하고 신선한 어떤 취향에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문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므로써 또 예비 필자, 예비 편집자, 예비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생기고 또 활약하고 또 거기서 이제 연습의 공간이자 좀 실전의 공간이 됨으로써 어떤 그런 새로운 걸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취향을 발굴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잡지에 관여하시면서 한국 저자들이랑 소통을 하실 테고, 그리고 뭐 4월의 책에서는 주로 이제 외서들을 좀 소개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뭐 언뜻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입문서 같은 경우는 국내 저자들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외국 저자보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게 뭐 시간이 좀 필요한 네. 작업인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한국의 어떤 인문학이라는 게 뭐 100년도 안 된 사람, 그 근대 인문학이 시작된 거는 뭐 이미 해방 이후에나 시작됐고, 지금도 아직 사실 그런 어떤 지적 역량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지적 역량이 발전하다 보면 또 상아탑에 또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문만 생산하고, 막상 이제 실제 논문을 생산하는 건 이제 그 실적이 되는데 책을 내는 것도 실적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또 항상 그 이분법적인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최근까지도 이제 그런 어떤 대중적인 필자가 아니라 학문적인 필자, 학자들이 어떻게 대중 저작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제 그런 제대로 된 필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대로 된 필자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투자를 안 했다는 게 저는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문 잡지나 서평지 같은 활동들이 이제 그런 저자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어떤 일종의 훈련의 장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작업들 계속 많이 해 나가고 대중과의 접촉을 늘려 나가야지 발전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학자들한테 써달라고 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이게 편집자와 이제 학자와 학계가 이제 그리고 대중이 결합해가지고 그런 개발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문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논문을 계속 봐야겠네요. 국내 저자 논문 보다가 이 단행본을 만들 만한 게 있으면 팍 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뛰어난 이제 국내 인문서 편집자들은 항상 논문이나 어떤 학계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담론들이 나오는지, 또 새로운 필자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꼭 그게 학계에만 있다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대한 연구 공동체라든지 또 실제 이렇게 인문학 또 모임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필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이제 편집자가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저는 이제 편집자나 이제 이런 출판계 있는 분들이 좀 더 책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지식 그룹이 굉장히 그런 대중하고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또 발굴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렇게 뭐 길을 이렇게 촉각 세우는. 저자의 발굴도 발굴인데 어떤 주제, 아까 말한 현대 철학의 정체성 이렇게 하듯이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나요? 현대 철학의 뭐 정체성처럼 이런 주제에 요즘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 책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책에 그 얘기를 또 다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 3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요. 1부에서 제가 타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다루고, 2부에서 느긋하게 이어가는 대화, 3부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가지 테마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타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대화, 하나는 연결인데,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건 연결의 문제인데요. 이 연결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신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과 물질이 연결되는 거를 이제 인문학에서 탐구를 해보자. 예전에 이제 과학에서 영역을 남겨뒀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후위기 문제, 뭐 인류세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과학자들만 맡겨둘 수 없고, 시민들 전체가 이제 어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영역들에서 새로운 연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연결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인간의 어떤 제도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주제들이고, 미디어와의 관계라든지요. 그런 주제들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고, 책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아직 국내 필자에서는 조금 이제 대중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들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 주제로 뭐가 나오면 또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네. 예전에 창비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런 거 그렇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인가 그게? 어쨌든 그런 주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하는 것처럼 연결의 문제도 뭔가 사람들이 관심이 확 가긴 갈 것 같네요. 대화, 타자. 저도 찾아봐야겠는데요. 외서 중에 이런 거 괜찮은 거 있는지. 편집장님이 리처드 도티 되게 좋아하시는 것 리처드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네. 이분이 어떤 논의를 펼쳤습니까? 갑자기 니처도 롯데 얘기로 가니까 좀 네, 원래 됐습니다. 너무 네. 붕 뜨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만든 책이기도 해요. 네. 이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를 한 책인데요. 이분의 이제 가장 주저 중에 하나죠. 주저죠. 가장 두 번의 주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주저이고 한국에는 사실 이미 한번 번역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6년에 번역이 됐었는데 절판이 바로 됐었고 안 팔렸어요? 안 팔려서. 네. 근데 그때 이 책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좀 안 맞았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서 2016년 정도에 다시 이 책을 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역자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내게 됐는데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저는 이제 리처드 롭디라는 분 자체는 이제 1931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007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현대 철학 미국의 이제 현대 철학자인데 그때 푸코나 뭐 하버마스 이런 유명한 철학 거장들과 이제 고려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현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 이분의 이제 재밌는 사상이 이제 1989년에 나온 책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나온 책인데 사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나왔죠, 정확히는. 근데 독창적인 사상이 있는데 이 독창적인 사상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언어와 자아, 공동체의 역사적 우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의 철학은 어떤 인간 본성이 있고 그 인간 본성에 맞게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든지 정의가 이제 그 인간 본성과 맞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모든 어떤 그런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연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 우연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어떤 다원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나와 다른 세계관,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롯데가 이제 제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추천을 했고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가 쓴 이제 철학책 독서 모임이라는 책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롯디에 좀 인용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좀 꾸지람을 듣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조금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이분이 또 얘기하는 그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세계관에 관한 물음과 고통에 관한 물음을 구분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성적 정체성이 어떻고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난 당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관의 물음, 당신의 성적 정체성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이념이 어떻든 신념이 어떻든 간에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연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에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하는 게 이제 롯디의 생각이고요. 그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 권의 롯디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일본의 비평가인 아즈마 히로키의 관광객의 철학이라는 책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타자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엮어서 이 세 권을 같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우연함. 네. 우연함. 오늘도 우연히 만났죠. 그렇죠. 여기 오늘 또 네. 저희가 좀 철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편집자님께서 계속 유리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막 못 따라가. 반은 못 쫓아가겠어요. 지금 세계관의 물음, 고통의 물음을 구분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못 알아듣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좀 읽어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항상 이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막 인터넷 상에서도 그렇고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 갈등 최근에 극한 갈등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책들 제가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을 읽으시면 철학책이라는 건 어렵다. 항상 고루하다. 지루하다 이런 인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한 책이나 제 글은 어쨌든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시대적 감각을 좀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을 하는구나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약간 뜬금없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2년 전에 삶의 무기가 되는 철학이라는 책이 되게 센세이션 했잖아요. 네네. 그 책 혹시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 책을 만나면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책을 만나면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죠. 그런 책을 만나면 저는 이제 그런 책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뭐 최근에 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도 나왔고 그렇게 대중적인 책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중적인 책들이 나오는 거가 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건 정말 제가 만들 수 없는 약간 감각적인 그 어떤 대중의 감각에 딱 맞닿아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좀 너무 나갈 때가 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좀 철학을 약간 왜곡한다든지 약간 이제 맥락과 너무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을 얘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철학을 끌어오는 뭐, 근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도 있죠. 예,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좀 그래도 어쨌든 대중한테 철학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좀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또 그런 대중서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좀 정확하고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학문적인 영역과 대중의 영역을 좀 연결지으면서도 어떤 가치 있는 걸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저는 조금 더 그런 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